네, 안녕하세요. 챕스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소방학 개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사용하는 화면은 소방안전 관리자 1급 찐정리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68페이지 화재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자, 화재가 뭔지는 다 알지만 이걸 소방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요. 의도치 않게 발생했거나 또는 누군가가 고의로 일부러 일으킨 연소 현상인데, 이렇게 불이 난 상황에서 소화 설비 같은 걸 이용해서 소화, 진압할 필요가 있는 화학적인 폭발 현상을 화재라고 정의한대요. 그래서 이 화재라고 부를 만한 일들은 첫째, 인간의 의도와 반하게 발생했거나 또는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방화를 해서 발생한 것으로, 둘째, 셋째 내용 보시면 사회적인 공익을 해치거나 인명피해 또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소화시설이나 또는 그런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해서 소화를 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는 연소 현상이어야 화재로 규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기사로 본 건데, 미국의 엄청 큰 국립공원 같은 곳에서 번개가 쳐서 나무에 불이 막 붙어가지고 불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국립공원 측에서 굳이 개입하지 않고 그 불이 자연히 꺼질 때까지 그냥 지켜본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자연의 일부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인간이 개입하지 않겠다고 그냥 알아서 꺼지길 기다린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걸 화재로 보지는 않겠다는 거죠. 왜냐면 인간의 의도에 반해서, 인간이 의도한 건 아니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건 맞지만 소화 시설을 사용해서 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은 거니까 이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에 맞지 않아서 화재로 분류하지는 않고 그냥 자연적인 연소 현상으로 두고 보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알아서 자연적으로 소화될 게 분명하거나 또는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굳이 소화할 필요가 없거나 또는 소화할 필요가 있긴 있지만 소화 시설이나 장비를 사용해서 진압할 필요는 없는 그런 현상들은 화재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중 화재로 볼 수 없는 것은 하고서 화재로 보는 조건들에다가 방금 말한 이런 알아서 소화될 게 분명하거나 뭐 굳이 소화할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소화 시설이나 장비를 쓰지 않는 이러한 경우들을 섞어서 내면 이런 건 화재라고 하지 않지, 이렇게 구분해서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와 있는 이 소화법의 분류가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먼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연소를 일으키는 요소들을 봤었죠. 연소를 꽉 잡고 있던 3대장, 가연성 물질, 산소, 점화 에너지가 있었고, 그 혼란한 틈에서 불안정하고 과도기적인 물질로 나뉘어서 활성화된 라디칼이 주변 애들을 막 때리고 다니면서 자기 군단을 만들었던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신흥 강자까지 합쳐서 연소의 4요소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볼 건 뭐냐면 이 4요소, 자꾸 불을 내려는 이 각각의 4요소 행님들을 전담 마크해서 불을 꺼트릴 수 있는 소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법의 분류 1 해놓고 연소 조건에 따른 제어가 나와 있는데, 밑에 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연물, 가연성 물질을 전담 마크해서 소화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제거 소화라고 합니다. 가연 물질이 불에 탈 수 있는 어떤 물질, 불이 붙는 본거지 같은 거죠. 얘가 몸통이니까 그럼 아예 불을 못 붙이게 이 몸뚱이를 치워버리겠다는 거죠. 제거해버리겠다. 그래서 아래쪽 예시를 보시면 제거 소화는 가연물을 제거해버려서 연소를 제어하는 소화법으로 불이 난 근원을 격리시켜서 더 이상 태워먹을 게 없도록 연소를 중단시키는 방법을 제거 소화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가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공간 안에 가스가 계속 흘러나와서 새고 있으면 거기에 불이 계속 붙을 테니까 그 가스 밸브를 잠궈서 더 이상 태워먹을 수 있는 가스가 없어지도록 가스를 제거하는 게 제거 소화 사례에 해당하고요. 또는 산불이 났을 때 바람이 불면서 불이 계속 뻗어나갈 테니까 그 진행 방향에 있는 나무들을 미리 다 베어서 없애버리는 거, 이것도 가연물을 제거하는 제거 소화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화재 현장에서 불이 난 그 대상물을 파괴해 버리는 거, 이런 것도 다 가연물질을 없애고 격리시켜 버리는 제거 소화에 해당하겠습니다. 근데 보신 것처럼 이런 거 좀 극단적이죠? 뭐 대상물을 막 파괴해 버리고 나무를 다 밀어버리고, 가스 화재도 이미 난 곳에 들어가서 밸브를 잠그는 게 쉽지는 않을 테니까 이런 제거 소화 방식이 자주 쓰이는 방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산소. 우리 이전 시간에 한계 산소 농도에서 이미 얘기했던 거 있죠? 일반적으로 불이 붙으려면 산소가 14에서 15%는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떨어지면 산소가 없어서 불이 안 난다고 했던 그 내용이에요. 이렇게 산소의 공급을 차단시키거나 또는 우리 왜 연소 형태 얘기하면서
고체나 액체가 열받아서 뭐 분해를 하든지 아니면 증발을 하든지 막 그러면서 결국에는 가연성 증기를 만들고, 그 가연성 증기가 공기랑 섞여서 연소 범위, 하한계부터 상한계까지 그 범위 안에 들어가면 외부의 점화원에 의해서 불이 붙을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그렇게 발생된 가연성 증기의 농도를 하한계보다도 옅어지게 희석을 시키는 희석 소화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산소를 전담마크 하는 소화법을 질식 소화라고 합니다. 산소가 없어서 숨을 못 쉬는 게 질식이니까. 그러니까 산소의 농도를 한계 산소 농도 이하로 떨어뜨려서 산소가 공급이 안 되게 해버리거나, 아니면 어떤 가연성 증기랑 산소가 섞여서 가연성 혼합기체를 만들어가지고 막 좋다고 막 연소범위 안에 들어가서 불을 내려고 할 때 너네 붙어먹지 말라고 이 가연성 증기의 농도를 옅어지게 해버리면 결국은 산소랑 같이 섞여서 만든 이 혼합기체의 농도 자체가 옅어질 테니까, 그러면 산소도 같이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질식소화에는 일종의 희석소화도 포함된다는 거 같이 체크해 주시고, 세 번째, 점화 에너지에 작용하는 소화 방식이 냉각소화인데요. 냉각이라는 말에서 바로 연상이 되시겠지만 차갑게 식혀버리는 게 냉각소화겠죠. 그래서 우리가 점화 에너지, 점화원이라고 부르는 애는 가연물이랑 산소가 먼저 만나서 우리는 불 붙을 준비 됐어 이러고 있을 때 뚜둥 하고 나타나서 힘을 얹어주는 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점화 에너지라는 건 처음에 불을 붙일 때 쓰는 애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냉각소화는 그렇게 불이 붙은 다음에 계속 거기서 발생하고 있는 열 에너지를 빼앗아서 식혀버리는 게 냉각소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열 에너지를 누가 뺏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물입니다. 이 물은요, 연소 입장에서 보면 되게 이기적인 애예요. 왜냐면 물은 자기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쓰는 열량인 비열과 기체로 증발할 때 필요한 증발열이 아주 큰 애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뜨거운 곳에 물이 닿으면 이 물이, 야 일단 나부터 온도 좀 높여야 되니까 네 힘 가져갈게. 아 그리고 나 증발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네 힘 또 가져갈게. 이러면서 자기가 그 힘을 쓰겠다고 열을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 에너지를 뺏긴 애는 식어버리겠죠. 그래서 냉각 소화할 때 주로 물을 사용하는데요. 근데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물이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애가 있어요. 바로 기름이에요. 유류죠. 이런 기름류는 물이랑 섞이질 않으니까 기름으로 인해서 발생한 유류 화재에 냅다 물을 뿌려버리면 그 기름이 막 사방팔방으로 튀면서 오히려 화재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류 화재에는 물을 뿌리면 안 되고요. 또 전기가 막 흐르고 있는 곳에서 불이 났어요. 이런 전기 화재에 물 뿌리면 바로 감전되겠죠? 그래서 전기 화재에도 잘 사용하지 않고, 또 금속류, 뭐 칼륨, 나트륨 이런 거 있었죠. 그런 애들은 물이 닿으면 강한 수소를 발생시키는데 그 수소가 또 폭발성이 강해요. 그래서 금속 화재에도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열 에너지를 빼앗는 냉각 소화에 가장 효과적이고 대표적인 게 물이긴 한데, 이 물은 유류, 전기, 금속 화재에서는 사용하기 힘들다는 거. 그래서 냉각 소화의 구체적인 정의를 보시면 연소가 진행 중인 어떤 물질들의 집합체의 열을 빼앗아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방식인데, 어떤 물질이 열분해하는 분해 연소를 하거나 또는 뭐 증발하는 증발 연소를 하면서 가연성 증기를 계속 만들어낼 때 물을 샥 뿌려서 그 불타고 있던 가연물의 온도가 인화점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말해서 인화점이라는 건 외부에서 점화원을 갖다 댔을 때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였으니까 그것보다도 차갑게 낮은 온도로 식혀버리면 외부의 점화원이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이 잘 안 붙겠죠. 너무 차가워서. 그렇게 작용하는 게 냉각소화인데, 이렇게 되면 가연성 증기도 더 이상 안 나올 테니까 이 가연성 증기의 농도도 옅어지겠죠. 그래서 하한계 밑으로 옅어지게 만드는 원리도 같이 작용을 하는데, 이거는 무슨 소화라 그랬죠? 농도를 옅게 만들어서 제한하는 건 희석이니까 일종의 질식 소화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나는 무조건 냉각만 조지고 너는 무조건 질식만 조지는 이런 경우보다는 이러한 소화 방식들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3요소인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는 제거 소화가 있었고, 산소를 제어하는 질식 소화, 그리고 점화 에너지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열 에너지를 빼앗는 냉각 소화, 이렇게 세 가지를 봤고요. 그럼 이제 네 번째 요소인 연쇄 반응에 작용하는 소화 방법이 또 있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 저번 영상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너무 쉽겠죠? 이 연쇄 반응은 허세가 있어서 퍼포먼스를 크게 하는 화염 연소를 주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원흉이었던 싸움꾼 라디칼을 흡착해서 없애버리는
억제 소화가 이 연쇄 반응의 효과적인 방법이고, 대신 반대로 이 연쇄 반응은 참여하지 않는 3요소 노장들로만 이루어진 무염연소, 화염을 내지 않는 무염연소 또는 표면연소, 자결연소에서는 이 억제 소화가 효과가 없다는 것까지 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연쇄 반응만 뚝까 패는 억제 소화에 쓰이는 소화약제가 뭐냐면 할론 또는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인데요. 얘네를 묶어서 할온류라고 부르고요. 할온류 외에도 분말 소화약제도 이러한 억제 소화에 쓰이는 약제입니다. 이거는 밑에서도 볼 거니까 넘어가서,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러한 제거, 질식, 냉각, 억제가 각각 어떤 연소 조건, 어떤 요소를 제어하는지에 따라서 구분을 한 거였다면, 이번에는 이러한 소화 방식들이 물리적인 작용이냐 아니면 화학적인 작용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볼 건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물리적이라는 건 이제 이 마동석 씨 같은 분을 생각해 보시면 너 불 안 끄냐? 너 임마 일로 와봐 이러면서 뭘 들이붓거나 강한 힘을 밀어 넣어서 불을 끄는 게 물리적인 소화에 해당하고요. 화학적인 방법이라는 건 이거 딱 들어도 뭔가 과학적이죠. 그러니까 약물 같은 거 투여해서 해롱해롱하게 만들거나 풀어줘서 힘을 못 쓰게 하는 거, 이런 게 화학적 소화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좀 더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물리적인 소화 방식의 사례들을 볼 텐데, 그게 연소 에너지의 한계, 농도의 한계, 화염의 불안정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연소 에너지의 한계를 두는 거, 이거 아까 봤던 열 에너지를 빼앗는 냉각 소화랑 뭔가 비슷하죠. 물이 자기가 힘 써야 된다고 열 에너지 삥 뜯어가서 뺏어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 에너지를 삥 뜯는 냉각 소화는 당연히 물리적인 소화에 해당하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먼저 탄광의 암분을 살포하는 게 있어요. 그 탄광이 안쪽에서 가연성 증기가 계속 발생을 한대요. 석탄 때문에. 그러면 그거 그냥 놔두면 불이 나기도 쉽고 나중에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암분이라고 하는 암석 분말을 살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이 암분이 물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써야 되는 힘이 커서 그 탄광 안에 차있던 미분탄이라고 하는 석탄 분말의 열을 빼앗아서 냉각 소화가 되는 건데, 이렇게 외우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리 돌덩어리는 만져보면 차갑잖아요. 불도 잘 안 붙고. 그러니까 이런 차가운 돌덩어리 가루, 암분을 탄광에 살포하면 얘가 차가우니까 열을 빼앗아서 냉각 소화가 되겠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물 얘기할 때 언급했던 것처럼 고체에서 액체가 되거나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증발을 할 때 쓰는 힘인 증발열 또는 자멸이라고 하는 이런 열량이 큰 물을 뿌려서 하는 소화가 냉각 소화라고 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물을 뿌리거나 또는 물 같은 걸 안개 같은 밀입자 형태로 방사하는 걸 통틀어서 분무주수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무주수 방식이 냉각 소화에 해당하고, 암분 살포도 냉각 소화의 원리를 사용하는 사례인데, 이게 큰 틀에서 보면 냅다 갖다 들이붓는 물리적인 작용에 해당한다는 거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사례도 물리적인 건 맞는데 결이 조금 다른 게 농도의 한계를 둬서 소화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딱 보면 떠오르시죠? 농도를 옅게 만드는 거, 질식 소화였으니까 질식 소화도 물리적인 소화 방식에 해당하겠구나. 그래서 농도의 한계를 둔다는 게 뭐냐면, 가연성 기체, 불이 붙을 수 있는 어떤 기체가 아무 때나 불이 막 붙는 게 아니라 공기나 산소랑 섞여서 어떤 연소 범위라는 그 농도 범위 안에 있을 때 불이 붙었으니까 화재가 계속 지속되고 있을 때도 이 범위 밖으로 벗어나게 하면 연소 진행을 막을 수 있겠죠. 이런 게 농도 범위에 한계를 두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연소 중인 불이 나고 있는 어떤 고체나 액체가 들어있는 용기를 밀폐하는 거, 뚜껑 덮으면 불이 꺼지죠. 이렇게 밀폐시키면 외부의 산소가 차단되니까 이렇게 질식시키거나, 또는 폼이라고 하는 거품 같은 약재나 또는 불이 잘 안 붙는 불연성 액체로 덮어버리는 거. 덮는다 하면 무조건 질식이었죠. 덮어버려서 산소랑 못 만나게 차단해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산소를 차단하는 밀폐나 덮어버리는 질식 소화는 그 농도를 망가뜨리는 거니까 농도 범위의 한계를 이용한 사례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타고 있는 액체나 고체를 인화점 이하로 냉각하는 거, 이거 아까 얘기했었던 거죠. 이렇게 냉각하는 자체는 냉각 소화지만 그렇게 불이 안 붙을 정도로 차갑게 인화점 밑으로 떨어뜨리면 걔가 내뿜고 있던 가연성 증기도 옅어지니까 그건 일종의 농도 변화라서 질식 소화 적용도 한다고 했던 거. 그래서 이런 질식 사례를 농도의 한계 방식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는 알코올 화재에서 알코올의 농도를 40% 이하로 떨어뜨리는 거. 이건 뭐 대놓고 농도를 떨어뜨린다고 하니까 농도 한계에 해당하겠죠. 이때 알코올 화재에서 알코올 농도를 40% 이하로 떨어뜨린다는 이 수치도 같이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번에 석유류 같은 비수용성 액체, 물이랑 안 섞이는 그런 액체에 불이 붙었다면 그 액체의 표면에 물방울을 아주 강한 압력으로 세게 빠르게 불어넣어서 유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원래는 안 섞이는 애들인데 이 물을 물방울 형태로 쪼개서 이 기름이나 석유 같은 애들이 눈치를 못 채게 엄청 빠르고 강하게 밀어넣어서 마치 섞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유화시킨다 또는 에멀전화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던 석유 기름에 물방울을 밀어 넣으면 얘네가 끓고 있던 그 증기압이 좀 떨어지면서 이 농도도 옅어질 테니까 이런 유화, 에멀전화 하는 것도 농도 범위 한계에 해당합니다. 자, 또는 가연성 혼합기, 불이 잘 붙는 혼합된 기체에다가 불활성 물질, 우리 이거 봤었죠? 왜 불이 안 붙는지. 소고기 사주는 질소나 이미 산소랑 너무 가까워서 몸 반응을 안 하는 이런 이산화탄소 같은 애들 있었죠. 그럼 불활성 물질인 애들을 가연성 혼합기에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 붙이고 싶은 가연성 혼합기, 얘네들이 막 서로 끈끈하게 달라붙어가지고 불 내고 막 시위하고 싶은데 거기다가 아무 상관도 없는, 아무 반응도 안 하는 스님 같은 불활성 물질들을 우르르 집어넣으면 결국은 이 가연성 혼합기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괜히 막 뻘쭘하니까 열 내기도 뭐하고 해서 연소 반응이 제어가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활성 물질들, 질소나 이산화탄소 또는 수증기 이런 것들을 가연성 혼합기에 첨가해서 연소 범위를 축소시키는 거, 걔네들만의 색깔을 흐트려 버리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모두 농도 범위의 한계를 두는 사례에 해당하겠습니다. 이 농도 범위의 한계를 두는 사례들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디로 이어지냐면 물리적인 소화 방식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다 왔어요. 이제 물리적인 소화 방식의 마지막, 화염의 불안정화는 뭐 외울 것도 없어요. 우리 촛불 같은 거 작은 화염에다가 입으로 바람을 세게 후 하고 불어넣으면 이 화염이 불안정하니까 불이 꺼지죠. 이게 화염의 불안정화인데요. 이거를 좀 스케일을 키워가지고 유정이라고 하는 석유를 뽑아내는 거대한 펌프 같은 그런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근처에서 엄청 큰 폭약을 폭발시켜서 그 폭발로 인해서 발생한 폭풍에 의해 유정에서 발생했던 화재가 꺼진 사례가 있었대요, 실제로.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폭약을 터트려서 그 폭풍, 엄청 센 바람이 불어서 불을 끈 거니까 이것도 화염의 불안정화에 해당하는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뭘 냅다 들이부어서 식혀버리거나 또는 농도를 흐리게 만들거나 또는 바람이 막 불어서 화염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이러한 세 가지 방식이 물리적인 소화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마동석님 스타일의 물리적인 소화가 아닌 화학적 소화에 해당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억제 소화. 억제 소화 나오면 무조건 화학적 소화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를 약물 투여해서 해롱해롱하게 만드는 거라고 했는데, 할론류라고 했던 할론 또는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나 또는 분말 소화약제를 사용해서 얘네가 뭘 한다고 했냐면 막 과도기적이고 불안정한 애라서 주변 애들을 막 공격해서 자기랑 똑같은 거 무시하게 만들어내고 연쇄 반응 군단을 만들어냈던 라디칼이라는 애를 이 분말 소화약제나 할론류가 흡착해서 제거를 함으로써 이 라디칼들이 힘을 못 쓰고 막 해롱해롱거리면서 더 이상 분자들 공격도 못하고 막 연쇄 반응도 못 만들어내서 결국은 화재가 억제되게 하는 이러한 억제 소화가 유일한 화학적 소화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찐정리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232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요, 지금까지 말한 이 오만 잡다한 내용을 표 하나로 싹 정리해둔 게 있어요. 그거를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연물을 담당하는 제거소화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여기에 있고요. 산소를 조지는 질식소화에 해당하는 사례는 여기, 그리고 점화원 또는 열에너지를 빼앗는 냉각소화의 사례가 여기 있는데, 이러한 제거, 질식, 냉각이거나 또는 화염의 불안정화 같은 소화 방법들이 큰 틀에서는 물리적 작용에 해당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좀 넓은 칸에 써있는 이런 애들은 이렇게 뜯어보면 냉각이고 저렇게 뜯어보면 질식이기도 해서 이런 냉각이나 질식 소화 사례 칸에 넣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큰 틀을 다 합쳐서 물리적 작용이라고 하고, 밑에 억제 소화, 할윤류나 분말 소화약제를 쓰는 억제 소화는 연쇄 반응, 라디칼을 흡착해서 제거하는 건데 얘만 화학적 작용에 해당하는 소화 방식이라는 거, 이렇게 한 방에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주로 문제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다음 중 물리적 소화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를 골라라. 그러면 뭐 라디칼이라느니 뭐 아니면 억제 소화나 뭐 또는 할온류 이런 단어 나오는 거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진짜 쉬운 난이도인데 좀 잘 나오는 유형이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이 각각의 사례가 질식인지 냉각인지 찾는 이런 방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 또는 뭐 농도 범위의 한계 중에서도 알코올 화재는 알코올 농도를 몇 %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는지 빈칸 뚫어 놓으면
40% 이하인 것 찾아 넣는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알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 70페이지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말한 이런 모든 소화작용들은 나는 무조건 냉각만, 너는 무조건 질식만 이렇게 나누는 경우보다는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아까 얘기했었죠.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물이 대표적인 냉각 소화에 쓰는 소화 약재이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근데 이 물도 금속 화재나 전기 화재, 유류 화재에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 식으로 이게 어떤 것에서 화재가 비롯되느냐에 따라서 화재의 종류를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A, B, C, D, K급으로 화재를 나누는데 가장 먼저 A급 일반 화재부터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가장 일반적인 화재의 형태이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서 일상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들이 가연물이 돼서 발생하는 화재라서 일반 화재라고 부르고 알파벳 순서도 가장 첫 번째 순서인 A를 붙여서 A급 화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옷, 종이, 고무, 솜 이런 것부터 나무, 가구 같은 것들 있죠. 이런 우리 주변에서 널리고 널린 이런 일상적인 것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건수도 월등히 높아서 보통 화재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일반 화재, A급 화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가구나 종이 이런 게 타고 나면 반드시 잿더미가 남죠. 이렇게 연소 후에 재가 남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얘네들을 불을 끄려면 다량의 물이나 수용액 이것도 물 숫자를 쓰는 거니까 결국은 얘도 물 같은 이런 소화약재를 냅다 뿌려서 냉각 소화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보통 우리가 불 끄는 장면 생각해보면 살수차나 소방차로 물을 쫙 뿌리는 장면이 가장 일반적이죠. 그래서 A급 일반 화재는 물을 뿌려서 냉각 소화하는데 타고 나면 재를 남기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B급은 유류 화재입니다. 쉽게 말해서 석유 같은 기름 생각하시면 좋은데 뭐 휘발유나 신나, 신어 같은 거 이런 것들에서 불이 붙는 게 유류 화재예요. 그래서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불이 쉽게 붙고 잘 타는 그런 액체들 이게 보통 기름이 그렇죠. 그리고 또는 뭐 알코올 이런 것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걸 B급 유류 화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름 같은 건 타고 난 다음에 남는 게 뭐가 없죠. 연소 후에 재가 남지 않는 게 큰 특징이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기름은 물이랑 섞이질 않으니까 물을 뿌려버리면 기름이 물에 안 섞이고 오히려 사방팔방 튀면서 화재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포소화약제라는 게 있어요. 하얀 거품 같은 그런 포로 덮어버려서 외부에서 더 이상 산소가 공급되지 않도록 질식 소화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B급 유류 화재는 포를 덮어서 질식 소화한다. 그 다음 전기 화재를 C급 화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전기는 컴퓨터 C급 화재 이렇게 떠올리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C급 화재는 전기가 통하고 있는 통전 중인 전기 기기에서 화재가 비롯되는 걸 말하는데 조금 구분해서 볼 만한 게 불을 붙일 때 썼던 그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라고 해서 전기 화재로 보는 게 아니라 전기가 통하고 있는 전기 기구에서 불이 났다고 전기 화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름통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 하필 위에 있던 전선에서 스파크가 튀어서 그 기름통 위로 떨어지면서 불이 났다. 그러면 이거는 기름통에서 불이 난 거니까 유류 화재지. 그 전기 에너지 때문에 불이 났다고 전기 화재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무슨 컴퓨터 같은 것들 전기가 통하고 있는 전기 기구에서 불이 나는 걸 C급 전기 화재로 보는데 그러면 이렇게 전기가 통하고 있을 때 물 뿌리면 감전돼서 전기 통닭구이 되겠죠. 그래서 물을 뿌리는 건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스 약재를 살포해서 질식 소화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시면 전기기구 같은 거 대부분은 비싸잖아요. 그리고 특히 컴퓨터 안에는 막 데이터도 많고 그런데 그 전기 기구가 가득한 곳에다가 축축한 물이나 물 같은 거 막 뿌려버리면 불이 꺼지고 나서도 전부 다 배려서 다 못 쓰게 되겠죠. 그래서 불활성 기체 같은 주로 이산화탄소 이런 가스를 살포해서 그러면 얘네가 산소 농도를 희석시키고 이러면서 질식 소화를 해서 소화가 된 다음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으니까 불이 났던 그 부분만 불이 다 꺼지고 나면 옆에 있던 다른 것들은 다시 살려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컴퓨터 화재, 전기 화재인 C급 화재는 가스 소화약제를 사용해서 질식 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D급 화재는 금속 화재예요. 금속은 뭘로 외우는 게 좋을까요? 금 덩어리라고 해서 D급은 금속 이렇게 외워볼까요? 이런 D급 금속 화재는 우리 가연성 물질에서
금속 얘기할 때 봤던 칼륨, 나트륨, 알루미늄, 마그네슘 같은 이런 가연성 금속이 가연물이 돼서 발생하는 화재를 의미하는데요. 앞서 가연물질의 구비 조건 얘기할 때 비표 면적은 커야 된다. 쪼각쪼각 내서 흩뿌렸을 때 차지하는 그 비표 면적이 커지니까 더 불이 잘 붙는다고 하면서 이런 D급 금속은 덩어리, 괴상 상태일 때보다 가루 같은 분말 형태일 때 가연성이 더 증가해서 불이 더 잘 붙고 또 물이랑 금속이 만나면 강한 수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폭발할 수도 있다고 했었죠. 왜 우리가 수소폭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금속이 물이랑 만나면 그런 수소를 발생시켜서 폭발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금속 화재에는 물계통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물을 쓰는 수계 소화약제를 금속 화재에는 쓰지 않는다. 대신에 아예 금속 화재에서 쓰라고 만든 금속 화재용 분말 소화약제나 또는 건조사라고 하는 마른 모래 같은 걸 덮어서 질식 소화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봤던 거품 같은 걸 덮던지 또는 이런 모래 같은 걸 덮던지 어쨌든 불난 곳에다가 뭘 덮어 씌워서 산소가 안 닿게 하는 걸 질식 소화라고 본다는 거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K급 화재는 키친, 주방 화재를 K급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주방이라는 장소에서 불이 났다기보다는 주로 주방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나 동식물성 기름을 다루는 조리기구 뭐 이런 데서 불이 나는 걸 K급 주방 화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연소물의 표면, 불이 나고 있는 그 물질의 표면을 차단하는 비노화 작용이랑 식용유의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떨어뜨리는 냉각 소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니까 왜 우리가 치킨 먹고 손에 기름이 막 묻었을 때 비누칠을 해가지고 씻으면 뽀독뽀독하게 잘 씻겨지는 것처럼 이 식용유 같은 주방 기름이 달라붙은 게 좀 잘 씻겨지도록 비누화 작용도 해야 하고 그런 동시에 얘가 계속 뜨거운 상태면 계속 불이 붙을 수 있으니까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이 발화점 밑으로 냉각시키는 걸 같이 해서 더 이상 불이 붙지 않도록 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ABC급 화재 이러면 일반 화재, 유류 화재, 전기 화재를 묶어서 ABC급이라고 말하는구나. 또는 D급 화재 그러면 금속이니까 물 쓰면 안 되고 전용 분말 소화약제나 모래를 덮어서 불을 꺼야 하지.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바로 연상이 될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화재의 현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재의 현상에는 크게 화염이 전달되는 방식들과 열이 전달되는 방식들을 볼 거예요. 먼저 화염이 전달되는 방식들을 보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불꽃이나 불티가 옮겨 붙는 경우들을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접염연소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접촉할 때 쓰는 그 접과 화염의 염을 써서 말 그대로 이 화염, 불꽃이 어떤 물체에 접촉함으로써 연소가 확대되는 걸 접염연소라고 합니다. 이런 접염연소의 특징은 그 화염의 온도가 높을수록 이런 접염연소가 잘 일어난대요. 당연한 얘기죠. 그 화염이 겁나 뜨거우면 옆에 있던 물체를 더 쉽게 데워서 잘 옮겨붙을 수 있을 테니까 이건 당연한 얘기고 화염이라는 건 규모가 크고 접촉되는 범위도 넓어서 이러한 접염연소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공포감을 유발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 난 걸 보면 그 화염, 불꽃의 크기나 그 불길이 번지면서 범위가 커져가는 걸 볼 때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어떤 작은 부분에서 시작됐던 화염이 방 하나를 다 태우고 건물을 다 태우고 이런 식으로 물체에 접촉해서 연소가 확대되는 접염연소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또 불꽃이라는 게 결국은 빛이죠. 그래서 주간, 낮에 밝을 때는 완전 연소로부터 발생하는 고열의 화염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 우리 이거 예혼합 연소할 때 화염의 색깔 잠깐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혼합기를 아주 완벽하게 미리 배합해서 연소시키면 얘네가 완전 연소를 하면서 청색이나 백색을 띈다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흰색에 가까운 빛을 내는 완전 연소의 화염은 낮에 밝은 데서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죠? 하얘니까. 반면에 야간, 밤일 때는 이 뭔가가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 부분이 화염에서 반사된 빛을 받아서 그것까지 화염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왜 우리가 밤에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낚시터 같은 데서 야간에 불을 피워보면 실제보다 그 불이 좀 더 커 보이는 경향이 있죠. 그 연기가 빛을 반사해서 밤에는 그게 다 화염의 크기로 보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접염연소에 대한 특징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 화염이 전달되는 또 다른 방식으로 비화라는 게 있습니다. 비행할 때 쓰는 날비에 불화를 써서 그 불티가 바람에 날리거나 튀어서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 있던 가연물에 착화되고 연소가 확대되는 걸 비화라고 하는데요. 이런 비화로 인해서 연소가 확산되면 원래 불이 났었던 그 화원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생뚱맞은 장소에서도 다수의 발화가 발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때도 당연하게 불티의 크기가 클수록
위험도가 높아지는데 설령 그 불티가 작다 할지라도 바람이나 습도 같은 것에 영향을 받아서 화재로 번질 수도 있다고 하고요. 또 이 불티가 얼마나 멀리 날아갈 수 있는지 그 비화 거리와 또는 그렇게 날아가서 얼마나 태워먹을 수 있는지 그러한 범위는 연소물질의 종류 또는 발화가 일어난 부위의 화세, 불의 크기나 강한 정도죠. 또는 뭐 바람의 세기인 풍력 이런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티는 밤이라면 어두우니까 작은 것도 빨갛게 잘 보이겠지만 밝은 대낮에 주간에는 이게 그냥 날아다니는 검은 물체나 뭐 날벌레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간에 비화가 일어날 수 있을 법한 환경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염이 전달되는 방식 두 가지, 저변연소와 비화를 봤고요. 그 다음에는 열이 전달되는 방식을 보겠습니다. 화염이 확산되려면 일단은 그 뜨거운 열이 전달되어야 되겠죠. 이게 우리 눈에는 불을 갖다 대면 바로 불이 붙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얘가 적어도 인화점, 외부 점화원에 의해서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치까지는 데워져야 불이 붙는 거니까 이러한 열이 전달되어야 화염이 확산될 텐데요. 그러니까 열이 전달된다는 건 상대적으로 뜨거운 부분이 있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부분이 있어서 이 두 개가 온도 차이가 있을 때 한쪽으로 옮겨가는 게 열 전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온도의 차이가 생겼을 때 보통은 온도가 높은 곳, 뜨거운 곳에서 낮은 곳, 차가운 쪽으로 다른 말로는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전달되는 식인데 이렇게 열이 흘러가는 걸 열 전달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열 전달 방식은 크게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 볼 텐데요. 얘 구면이죠. 가연성 물질의 구비 조건 할 때 열 전도도가 작아야 불 붙기 쉽다고 했었죠. 이 전도라는 건 두 가지 물체가 접해 있을 때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열이 이동해서 흐르는 걸 전도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례로 뜨거운 미역국에 담궈둔 쇠숟가락의 손잡이 부분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거라던가 또는 쇠 막대기 같은 거 한쪽을 라이터로 지지고 있으면 반대쪽까지 열이 전달되는 거 또는 손난로를 쥐고 있으면 손이 뜨뜻해지는데 이러한 현상들을 열전도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전도의 특징은 손난로를 쥐고 있었던 것처럼 한 물체가 다른 물체랑 직접 접촉해서 열이 전달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화재 상황에서도 화염 자체랑은 거리가 좀 있었지만 접촉해 있던, 인접해 있던 다른 가연물에 불이 옮겨 붙는 게 이런 전도에 의한 현상인데요. 다만 이런 열전도에 의해서 화염이 확산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런 열전도도 열이 인접한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이런 성질이 작아야 자체적으로 열을 계속 축적하고 있어서 가연성 물질이 되기에 좋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 대류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뜨거운 공기는 위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이렇게 기체나 액체 같은 유체의 흐름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걸 대류라고 하는데요. 일례로 방 안에서 난로를 틀면 이 난로 가까이에 있던 공기는 난로에서 나오는 열을 직접 받는 열 전도가 일어나서 점점 뜨거워지니까 얘는 위로 올라가고 난로에서 좀 먼 곳에 있었던 공기는 상대적으로 차가우니까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뜨거웠던 공기는 위로 이동하면서 난로에서 점점 멀어지니까 나중에는 차가워질 것이고 처음에는 차가웠던 공기는 아래로 흘러가면서 난로랑 가까워지니까 뜨겁게 데워지면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서 얘네가 뱅글뱅글 도는 이러한 대류가 일어남으로써 방 안 전체가 따뜻해지는 이러한 열의 순환에 의한 전달 방식을 대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얘네들 중에서는 비중이 가장 큰 게 이 복사인데요. 복사는 열 에너지가 어떤 와이파이 같이 파장 형태로 방사되면서 전달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파장 형식으로 방사를 하는 거니까 화염이랑 직접적인 접촉 없이 연소가 확산된다는 점이 복사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통 화재 현장에서 인접한 건물을 연소시키는 주 원인이 이 복사열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에너지의 파장이니까 이 파장을 방해하는 차단물이 중간에 껴서 가로막고 있으면 이런 복사열이 전달되지 않겠죠. 그래서 나중에 피난기구 같은 거 볼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어떤 은박지 같은 옷이 있어요. 방열복이라고 하는 그 옷을 입는 이유가 이 복사열을 다 반사시켜서 이 파장을 반사시켜서 화재 현장에서 좀 더 수월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갖춰 입는 그런 옷을 방열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사열은 이런 식으로 화염과 직접적인 접촉 없이 파장의 형태로 방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파장을 차단하면 복사가 이루어지지 않겠고요. 또 보통 화재 현장에서는 바람이 불어오는 풍상 쪽이 바람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풍하 쪽보다 복사열의 전달이 더 잘 이루어진다. 그래서 화염과 직접 접촉 없이 열이 파장 형태로 전달되는 방식이 뭐냐고 물으면 복사라고 고를 수 있겠죠? 이러한 특징들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화재의 양상은 실내 화재에서 어떠한 진행 양상을 보이는지 다루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건물에서 불이 난다고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건물 내 일부분에서 발화한다. 뭐 이를테면 가구라던가 또는 뭐 쓰레기통에 아직 안 꺼진 담배꽁초를 버렸다던가 그래서 일부분에서 불이 붙고 그 이후에는 그 화염이 바닥재나 또는 수직으로 된 벽이나 칸막이 같은 입상재 또는 뭐 커튼 이런 걸 타고서 천장으로 확산되는 출화 단계를 거쳐서 최성기에 이르고 인접한 건물 같은 외부로까지 연소가 점차 확대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양상을 초기, 성장기, 최성기, 감쇄기라는 네 단계로 구분해서 각 단계별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먼저 초기에는 외관상으로 그 건물의 창문 같은 개구부를 통해서 하얀 연기가 나오는 게 보일 거고 이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실내 가구라던가 뭐 쓰레기통 같은 그런 불이 붙은 일부분이 독립적으로 연소하는 상태가 초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부분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면서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게 초기인데 여기서 불이 더 성장하는 단계를 성장기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가구에서 발생했던 화재가 입상재 같은 걸 타고 천장으로 확대가 된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얘가 지금 여기저기 옮겨 붙으면서 막 태워먹으니까 재 같은 검은 먼지들도 섞일 것이고 그 실내 공간 안에서 산소도 막 마구잡이로 끌어다 쓰니까 연기도 혼탁해지면서 세력이 강한 검은 연기가 분출되는 게 성장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근접한 동으로 연소가 확산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더 화력이 세져서 아주 이 연소가 최고조에 달하게 되는 단계를 최성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때는 불길이 너무 세서 안에서 태워먹을 수 있었던 뭐 가구나 일반적인 가연물은 어지간히 태워먹고 거기서 나온 증기 같은 것들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안에서 막 압력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가 될 텐데요. 그래서 외관상 연기량은 오히려 줄어들지만 화염의 분출이 강해지면서 창문 같은 유리가 파손되고 구조물이 떨어져 나가서 낙하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실내 전체가 화염이 가득 차서 충만한 상태고 이렇게 뜨거운 열이 가득하면 얘가 파장 형태로 열을 계속 내뿜는 복사열에 의해서 인접한 건물로까지 연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건물을 아예 다 태워버리고 나면 이제는 화재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감퇴기 또는 감쇄기가 되면서 연소가 마무리가 될 텐데요. 이때는 더 이상 연소가 확산될 위험은 없겠지만 막 타면서 약해져 있던 뼈대가 바스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붕이나 벽체가 떨어지거나 대들보나 기둥이 무너져 내릴 수 있고요. 바닥이 무너질 위험도 있다. 그리고 왜 재난영화 같은 거 마지막에 보면 다 타고 남은 폐허에서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죠. 그렇게 검었던 연기가 감쇄기에서는 다시 흰색으로 변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실내 화재의 양상을 초기, 성장기, 최성기, 감쇄기로 나눠서 각 단계별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이걸 한눈에 딱 보이게 정리한 게 230페이지에 있거든요.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초기에는 하얀 연기였다가 성장기에 들어서면서 연기가 검게 변하고 최성기에는 연기가 줄어들면서 화염이 충만해진다. 마지막 감쇄기에서는 연기가 다시 하얘지고 무너지거나 낙하의 위험이 있다. 이러한 단계별 특징들을 이 그림으로 다시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쉽게 암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 건축물이 콘크리트로 지어졌냐 아니면 나무로 지어졌냐 하는 그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화재 양상을 볼 건데요. 먼저 내화조. 내화라는 건 견딜 내에 불화를 써서 불에 견딜 수 있는 뭐 철근 콘크리트 같은 그런 구조로 된 건물을 말하는데요. 콘크리트 같은 건 불이 나도 어느 정도는 이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죠. 일정 시간 동안은 그 콘크리트의 강도나 형태가 쉽게 물러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내화 구조의 건물은 연소로 쉽게 붕괴되거나 무너지질 않아서 이 건물의 안팎으로 공기의 분포가 거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막 쉽게 무너져 내리면 밖에 있던 공기가 슝슝 잘 들어오겠지만 내화 구조는 잘 붕괴되지 않기 때문에 공기의 분포가 거의 일정하다. 그리고 나무로 지은 목조 건축물에 비해서 화재가 지속되는 시간이 길고 발생되는 연기의 량, 발연량도 더 많은 편입니다. 왜냐면 나무로 지은 집은 불이 나면 순식간에 홀랑 태워버리니까 화재 지속 시간도 훨씬 짧을 것이고 발생하는 연기의 양도 상대적으로 더 적겠죠. 근데 내화 구조인 건물은 우리가 안 무너지고 버티고 있을게 이러면서 계속 그 불을 견디고 있는 거니까 그만큼 화재는 오래 지속될 거고요. 그렇게 버티고 있는 만큼 그 흐름도 많이 생기고 지속 시간도 기니까 발생하는 연기의 양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반면 나무로 지은 목조 건축물의 화재는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얘는 불에 너무 쉽게 타니까 그 실내 전체가 일순간에 폭발적으로 화염에 휩싸이는 플래시 오버라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까지도 아주 순식간에 이루어지고요.
이 목조 건물은 불의 입장에서 보면 아예 그 건물 자체가 다 자기 먹이죠. 이 건물 자체를 다 집어삼킬 수 있다 보니까 온도가 아주 급상승하고 온도도 되게 높은 편이에요. 게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목조는 쉽게 무너지니까 바깥에서 공기가 유입되기도 좋아서 연소도 훨씬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쯤에서 그래프를 하나 보면서 내화조와 목조 건물의 화재를 비교해 볼 텐데 두 화재의 온도 상승률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목조 건물 파란색 그래프는 온도가 아주 순식간에 빡 치고 올라갔다가 또 금방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나무로 된 건물은 온도가 급상승하고 벽이고 뭐 지붕이고 다 나무로 돼 있으니까 얘네가 내려앉을 정도로 격렬하게 연소하는 최성기에 이르게 되면 최고 온도가 거의 1100에서 1350도에 육박한대요. 목조 건물은 그러니까 이 정도 온도로 태워먹는 만큼 또 금방 다 태워버려서 이런 최성기를 지나고 나면 바깥에서 또 바람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또 빨리 식어서 식을 때도 온도가 또 급속도로 저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목조주택은 불이 천장까지 퍼지는 출화 시기부터 최성기에 이르기까지 약 10분 정도면 화재가 금방 커질 수 있고요. 그 이후로 떨어지는 거, 감쇄기까지도 20분 정도면 빨리 감쇄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짧고 강하게 치고 빠지는 고온 단기형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 내화조는요. 얘네가 불에 강하니까 목조 건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한 800에서 1050도 정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편인데요. 이게 목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니까 약하게 오래 간다고 해서 저온 장기형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이게 목조에 비해서 낮은 거지 사실상 800에서 1000도 정도면 이것도 되게 높은 온도죠. 그래서 이런 내화 구조는 꽤나 높은 온도가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그만큼 연기의 발생량이 많다는 거. 이러한 내화조와 목조 건축물의 화재 양상이 그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이걸 말로 풀어서 문제로 내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프랑 같이 보시면서 큰 특징들을 정확히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즘에 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화재의 현상들 3가지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강습 교재에는 이런 그림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시험에서 그림을 보여주지는 않는데요. 여러분들 보실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서 넣은 그림이니까 이 그림들을 같이 보시면서 각각의 현상에 대한 특징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장 먼저 플래시오버라는 현상부터 보겠습니다. 좀 전에 잠깐 얘기했었죠. 어떤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출화를 거쳐 천장까지 확대가 되면 이게 안에 있던 5만 가지를 막 다 태우면서 가연성 증기, 가연성 가스가 계속 발생하겠죠. 이렇게 축적되어 있던 가연성 가스에 갑자기 불이 확 옮겨 붙으면서 일순간에 실내 전체가 폭발적으로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을 플래시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래시오버 현상을 실험하려고 불을 내놓고서 바깥에서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걸로 찍어보잖아요? 그러면 플래시오버가 발생하기 직전에 그 징후가 어떠냐면 안에서 열과 진한 연기가 막 쌓이고 쌓여서 그 실내의 바닥부터 천장까지가 온통 고온 상태인 그런 현상을 보이다가 이제 그 가스에 불이 확 옮겨 붙으면서 실내 전체가 갑자기 화염에 휩싸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플래시오버 현상은 통상 내화 건물일 때 화재가 천장까지 확대되는 이 출화 이후로 약 5분에서 10분 후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플래시오버였고요. 그 다음에는 백드래프트 현상을 보겠습니다. 이 백드래프트도 마찬가지로 실내가 충분히 뜨거운 상태에서 이제 안쪽에 가연성 가스가 아주 그득그득 차 있잖아요. 그때 소방차가 도착해서 이제 소화 작업을 하려고 이 화재실의 문을 딱 개방했는데 그때 밖에 있던 신선한 공기가 화재실 안쪽으로 훅 들어가서 유입이 되면서 실내에 차있던 가연성 가스들이 옳다구나 하면서 그 신선한 공기를 타고 실외로 건물 바깥으로 화염이 막 분출되는 현상을 백드래프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래시오버는 실내 안에서 갑자기 일순간에 화염에 휩싸이는 거였다면 이 백드래프트는 실외 건물의 바깥으로 폭풍을 동반해서 분출된다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백드래프트의 특징을 밑줄, 농연 분출, 파이어볼 형성, 건물 벽체 독괴 형상을 동반한다. 그러니까 아주 짙은 연기, 농연을 같이 분출하게 되고 파이어볼이라고 하는 둥그런 불 형태의 현상을 보이고요. 또 건물 벽체가 무너져 내리는 건물 독괴를 동반한다는 거 꼭 체크하시고 농연을 분출한다고 했으니까 다른 말로는 연기 폭발, 스모크 익스플로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백드래프트, 연기 폭발은 화재실의 문을 열기 전에 천장 쪽을 먼저 개방하는 거예요. 머리 꼭지 안 돌게 위쪽을 먼저 좀 뚫어줘서 미리 환기를 시켜줌으로써 이런 폭발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로는 어떤 식으로 자주 나오냐면 이를테면 농연 분출, 파이어볼 형성, 연기 폭발이라고도 하는 이 현상을 뭐라고 하는지 고르시오 이러면 백드래프트를 고를 수도 있겠고 또는 이러한 특징의 화재의 현상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하면서 다른 현상의 특징을 섞어둘 수 있기 때문에 실외로 분출, 농연이나 파이어볼, 연기 폭발, 환기에서 폭발력을 억제 이러한 특징들이 나오면 모두 백드래프트에 해당한다는 걸 세트로 잘 묶어서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재의 현상 중에서 마지막인 롤오버는 롤이 롤케이크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이게 대굴대굴 굴러가는 걸 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화재가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그 정도 단계에서 발생한 가연성 증기가 이 화재 구역을 스멀스멀 빠져나가면서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 어떤 몇 호실의 집에서 불이 났는데 그 화재가 아직 다 성장하지 않고 그 안에서 가연성 증기가 막 생기다가 이게 문틈 같은 데로 흘러나와서 복도 같은 곳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아직 복도 쪽에는 불이 붙지 않은 미연소 가스가 천장 쪽에 이렇게 차 있을 텐데 그 어떤 집의 안쪽에서 발생했던 불이 번져 나오면서 그 복도 같은 곳에 천장 쪽에 쌓여있던 미연소 가스, 아직 불이 붙지 않았던 가스에 옮겨 붙으면서 불길이 마치 파도 쳐서 구르듯이 천장면을 따라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을 롤오버라고 합니다. 롤오버를 다른 말로는 플레임 오버라고도 하고요. 이 이름이 플래시 오버랑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되지 않도록 정확히 암기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상들을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께 어떻게 좀 눈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을까 고민하다가 해외 유튜브 채널에서 이 화재들을 실험한 영상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보내서 이 영상을 소개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왔는데요. 영상으로 짧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일정한 구역에서 불이 나서 이 가연성 가스, 근데 아직 불이 붙지는 않은 미연소 가스가 천장을 따라 계속 번지고 있죠. 이러다가 점차 이 불길이 커지면서 천장에 있던 가스에도 불이 붙으면서 이런 식으로 천장면을 따라 구르듯이 불길이 번져가는 이런 현상을 롤케이크 생각해서 대굴대굴 롤오버 또는 플레임 오버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안쪽에 가스가 계속 차고 있죠. 이런 식으로 뜨거운 열과 연기가 계속 쌓이면서 바닥부터 천장까지 다 고온 상태인 이런 징후를 보이다가 이런 식으로 축적돼서 쌓여있던 가스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일순간 실내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이런 현상을 플래시 오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엔 일부러 이렇게 바깥쪽에서 구멍을 한번 내보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안으로 이제 신선한 공기가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외로 화염과 연기가 폭풍을 동반해서 분출되는 이런 현상을 백드래프트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안쪽 보시면 온통 시꺼멓죠? 이렇게 아주 짙은 연기, 농연을 분출하는 백드래프트까지 지금 보여드린 이 장면들을 같이 떠올리시면서 이러한 화재의 현상 3가지와 각각의 특징들을 정확하게 암기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번 시간의 마지막 연기를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기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이걸 말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는 고체 또는 액체의 미립자래요. 미립자라는 건 맨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작은 알갱이들을 미립자라고 하는데 이 미립자가 안개 입자보다도 작을 정도로 그런 작은 알갱이들이 떠다니는 걸 연기라고 한다. 근데 다만 화재에서 말하는 연기라는 건 이런 미립자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타면서 발생한 가스 성분을 포함해서 그 가연물이 발생시킨 증기, 탄소 입자, 매연 같은 그을음, 미연소 증기나 액적이라고 하는 증기가 응축된 아주 작은 물방울 같은 것들이 떠다니는 이런 열기를 전체를 연기라고 총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기가 어떻게 흘러서 퍼지는지 연기의 유동을 보면 좀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연기는 보통 위쪽으로 뜨죠. 상승 기류를 타고 위로 막 뜨려는 부력을 받아서 연기는 위쪽으로 확산이 되는데 그래서 이 그림처럼 어떤 공간에서 불이 나면 거기서 발생한 연기는 천장을 따라 안정된 형태로 멀리 흐르게 되고 복도 쪽 화점실 밖에 있던 신선한 공기는 바닥 쪽으로 아래쪽을 따라서 화재가 발생한 공간으로 유입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연기가 가로 방향, 수평으로 흐를 때의 속도인 수평 유속은 아까 봤던 플래시 오버를 기점으로 플래시오버 발생 전에는 약 0.5m/s, 플래시오버 발생 후에는 약 0.7m/s 속도로 이동하는데요. 이 m/s라는 건 초당 몇 미터를 갈 수 있느냐 그 단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걸을 때 보행 속도가 대략 한 1에서 1.2m/s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초당 1m 정도를 갈 수 있는 그런 속도로 걸어 다니는데
이 연기가 수평 유속을 하면 0.5에서 0.7m/s로 움직이니까 수평 유속을 할 때는 우리가 걷는 보행 속도보다도 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내화 건물에서는 이 건물의 내부와 바깥의 압력이 같아지는 지점인 중성대라고 부르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런 중성대의 위치나 또는 계구부의 크기 또는 냉난방 여부에 따라서 이런 연기가 흘러가는 방향이나 위치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그 층을 수평 이동하면서 오염시키고, 그렇게 퍼지다가 얘네가 위로 뜨니까 위층으로 이동해서 오염시키고, 그러고 나면 가득 찼으니까 계단실 같은 곳을 통해서 강하, 아래층까지 번져가면서 오염시키는 이러한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연기가 수직, 위아래로 이동할 때의 요속은 아까 수평 이동할 때보다 훨씬 빨라집니다. 왜냐면 연기 입장에서 보면 이게 미끄럼틀 같은 느낌이죠?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그래서 이렇게 수직 이동할 때의 요속은 초기에는 약 2에서 3m/s 정도의 속도로 이동하다가 짙은 연기, 노년일 때는 3에서 5m/s로 빠르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사람의 보행 속도랑 비교하면 거의 3배에서 5배 빠르게 이동한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마지막 지하 터널 같은 곳에서는 이때도 보통은 가로로 수평 이동을 하니까 1m/s 정도로 이동을 하는데, 왜 차 타고 이동하면서 보면은 지하 터널 지나갈 때 안에 엄청 큰 선풍기처럼 생긴 제트팬 같은 배기 장치들이 있죠. 그게 연기를 밖으로 빼내려고 있는 장치인데, 오히려 얘가 바람을 막 쏴버리니까 이렇게 환풍기가 설치된 지하에서는 연기가 3에서 5m/s 속도로 더 빠르게 이동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래쪽에 그림과 도표로 연기의 이동 속도와 유동하는 특징들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소방학개론 마무리 해보았고요.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계속 돌려보시면서 찐정리 교재와 요약집을 같이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면서 해외 자료까지 공수해 오느라 노력이 가상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영상 좋아요와 좋은 댓글들 남겨주시면 제가 또 힘내서 다음 영상들도 열심히 만들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 인증해주시면 추가로 기출문제 30개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교재가 없으셔도 제 채널 구독 인증만 해주셔도 10개의 문제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챕스랜드 소방안전관리자 카페로 놀러 오셔서 다양한 정보와 합격 후기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